작은 서점. 우리는 모두 경이로운 진화의 산물이다. 화석은 38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의 생물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기록이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1호 공룡 박사인 이육남 교수의 책 우리는 여전히 공룡시대에 산다의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공룡은 인류보다 몇백 배나 긴 화려한 번성기를 누렸지만 어느 순간 돌연 사라져 버렸죠. 공룡이 남긴 흔적들은 지금의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 창밖은 우주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계절학기 김정아 박사의 도스토옙스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경제 콘서트의 저자로 유명한 팀 하포드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불완전함에 대하여입니다. 질서와 효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능력을 추천한 책이라고 합니다. 자,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여름 도스토옙스키의 고전 속으로 빠져보면 어떨까요? 작은 서점 계절학기 김정아 박사의 도스토옙스키. 네, 김정아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계절 수업. 오늘 벌써 4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죄와벌 더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박사님, 예, 또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도선생님 전도사 김정아입니다. 저한테 이제는 작은 서점 독자분들이 도선생님을 사랑하는 모임에, 그러니까 도사모의 한 식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사모에 저도 이제 열렬한 멤버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와벌 읽기 전에 저 약간 이제 우리 다도이분들 이제 막 시도를 하시려고 그러면 인물 관계도 있잖아요. 네. 전 이걸 지금 뽑아서 이렇게 네네. 박사님 앞에 아까 보여드렸는데 요거 있으면 훨씬 편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요. 라스콜니코프인데 애칭이 로자예요. 그리고 그 동생은 아부도치아 로마노바 라스콜니코바인데 이름은 두니아라고 계속 부르는데 두니아도 있지만 두네치카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예요? 왜 사람이 자꾸 바뀌어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인물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인물 관계도를 딱 펼쳐놓고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 재미있는 죄와벌 이야기 좀 이어나가자면요. 죄와벌은 이제 믿음을 잃고 타락한 인간이 다시 구원받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손꼽히는 명작으로 평가받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 이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은 많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성경에 돌아온 탕아 이야기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죄와벌의 줄거리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뭐 티피컬한 아주 전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죄를 짓고 고통을 겪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그 오래된 이야기를 누구도 써보지 못한 방식으로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소설들이 주인공의 행동을 따라가는 데만 이렇게
집중을 했다면 도슨님은 인간의 의식 속으로 들어간 거죠. 라스콜리니코프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가 살인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죄책감을 받고 자기 합리화와 공포와 오만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그러니까 독자가 그의 머릿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와 벌은 흔히 최초의 현대 심리소설이라고 심리소설. 불립니다. 네. 그래서 도 선생님은 심리학의 대가다. 네. 그래서 프로이드도 실제로 도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이건 엄청난 심리학자다. 네. 그리고 니체도 역시 내가 유일하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던 심리학자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살인 사건이 이제 주인데 어떤 다른 어떤 추리 소설과 달리 범인을 추적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살인 사건의 그 현장을 독자들에게 다 밝힙니다. 네. 그죠? 그러면서 과연 이 주인공이 이거를 어떻게 숨길 것인가, 고백을 할 것인가, 자백을 할 것인가, 그 주인공의 심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네. 묘사를 하면서 그 긴장감을 주잖아요. 네네. 저는 그 긴장감에 굉장히 그 몰입을 했었거든요. 그게 그렇죠. 바로 그 심리학의 대가라는 네. 평가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죠? 인간의 네. 내면을 탐험하는 방식이 이 작품을 세 개 걸작으로 그쵸. 이렇게 차별화, 돌아온 탕화와 달리 네.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 죄와 벌, 이 죄라는 게 사실 그 판가름하는 게 기준이 법률인데 네. 여기 주인공이 로자 라스콜니코프가 법대생으로 법대생이죠. 나와요. 네, 이 설정은 무슨 이유죠? 굉장히 깨알 설정이시죠. 우리 네. 도 선생님의. 뭐냐면 그 법률가라는 게 뭐예요? 재판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가 죽고 누가 살고 네. 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너는 20년형, 너는 30년형, 너는 뭐 무죄, 너는 사형 이런 걸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료나 누파를 보고 쟤는 죽을래. 쟤는 죽어도 되는 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설정을 도 선생님의 죄와 벌에서 많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혹시 일본 만화 좋아하십니까? 데스노트라고 제목만 들어보셨습니다. 압니다. 네. 네. 그게 바로 네. 거기에 나오는 네, 네. 야가미 라이토에게 이 데스노트가 노트북이 떨어져요. 그래서 네. 거기다가 누가 언제 어떻게 죽는다라는 그 사람 이름과 얼굴만 알면 그 사람이 그 방식으로 죽는 거예요. 네네. 근데 야가미 라이토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 야가미 라이토도 법대생입니다. 네네. 이런 깨알 디테일들이 그러니까 내가 법대생이다 그러면 누가 죽고 누가 살고를 결정하는 마치 이제 플레이 가드 한다고 하죠. 그건 신의 영역인데 신의 영역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오만한 그런 거를 가질 수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 거예요. 박사님, 그 도스토옙스키 4대 장편에 다 살인 사건이 등장하나요? 다 나오나요? 그렇죠? 다 있죠. 자살, 살인 그쵸?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이유가 있어요? 뭔가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쵸. 다 자살, 살인.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을 거의 극한으로 몰아넣어야 거기서 정말 진정한 인간성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를 봐도 군체.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오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인간들의 그런 정말 벌거벗은 그런 본성이 이제 드러나는 네.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고 네. 또 도 선생님은 이렇게 사람을 극한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네. 많이 그렸죠. 본인 자신이 또. 클리프행어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어야 재밌잖아요. 근데 도 선생님은 이제 이 죄와 벌을 쓸 때부터는 엄청나게 가난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책으로 나오지만 그때는 연재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뭐 1일 연속곡 이런 것처럼 클리프행어가 있어야 네가 내 자식이라고 뭐 이렇게 끝나야 얘가 어떻게 얘 자식인데 막 이러면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살인, 치정, 돈, 삼각관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 재밌구나. 보면, 그래서 재밌는. 그렇게 좀 어려운 일종의 정치 소설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읽다 보면 너무나 디테일한 그 심리 묘사들이 대단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라스콜니코프가 어린 시절에 막 말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꿈을 이제 초반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게 꿈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게 여운이 소설 끝에까지 계속 남거든요. 맞아요. 예, 그 꿈은 어떤 그 힘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나요? 너무 시각적으로 네. 고통스럽죠. 네, 그 꿈은. 힘들어요. 네, 네, 오래 남았어요, 네.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꿈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이 노파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나서 이제 꾸는 꿈이죠. 근데 거기서 어린 시절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나와요. 네. 7살짜리 네. 로자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굉장히 러시아적인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진 라스콜리니코프와 이제 서구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퍼센트 이렇게 사람을 퍼센트로 보고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이로 보고 이런 걸로 두 개로 계속 나눠지면서 이게 싸운다고 했잖아요. 이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그 분열되지 않은 라스콜리니코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꿈이에요. 여기서는 그 러시아성으로만 똘똘 뭉친 네. 100% 러시아적인 로자가 나옵니다. 가장 순수한 모습에. 네, 그래서 여기서는 모습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아니라 로자로 계속해서 불리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아버지랑 어느 순간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그 먼저 죽은 그 동생의 묘지로 가는 길에 20살 정도 된 너무너무 다 늙은 이제 늙어 빠진 암말이에요. 그 암말을 그 이제 마부가 계속해서 때리죠. 죽을 때까지. 네. 근데 이 말은 끝까지 일어나려고 해요. 버둥버둥거리고.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라스콜리니코프한테 빨리 가자. 우리가 참견할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 라스콜리니코프가 돌진을 하죠. 그래서 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결국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게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빨리 죽여. 그러면서 그 군중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끼로 내려 찍여.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도끼가 나오는구나. 네. 네. 그러면서 그 꿈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라스콜리니코프가 난 못하겠다. 왜냐하면 라스콜리니코프가 알료나 노파, 그 이라고 규정한 알료나 네. 노파를 도끼로 내려 찍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꿈은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이전의 문학에 있어서의 꿈은 그냥 뭐 이 앞으로의 앞날에 대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전조 뭐 이 정도를 네. 얘기를 얘기를 했다면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거는 전조도 얘기를 하지만 이 꿈을 꾸는 자의 심리 상태.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 예리하고 예민하고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앞말이라는 것이 네. 소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네. 왜 하필 앞말일까요, 진짜? 그 앞말이라는 것이 20살 먹은 앞말이면 당연히 알료나 노파죠. 완전히 네. 늙은 알료나 노파. 그렇게 직설적으로도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이거는 소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버거운 지금 짐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냐가 그 창녀의 표식인 네. 황색 감찰을 네, 가지고 네. 가잖아요. 그래서 그 황색 감찰이 소녀가 그거를 들고 가기에는 정말로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제가 했는데 왜냐하면 나자로의 부활 읽었잖아요. 나자로가 혼자 아장아장 걸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나와라라고 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의 부활도 소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네.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소냐가 이제 굉장히 구원자로 나오는데 그러면 소냐를 예수와 어떻게 이렇게 약간 예수의 상징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을 하지 않으면 참 알아내기 힘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를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이 그 성경상으로는 제6시에서 제9시로 나와요. 우리가 러시아어에서도 제6시, 제9시 하면 보통은 5시, 8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어로 6번째 시간, 9번째 시간 이렇게 네.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전 세계가 하늘과 땅이 슬픔에 잠겨서 깜깜하게 돼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런데 소냐가 자신의 처녀성을 팔러 나간
그 시간이 아. 제6시에서 제6시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네. 6번째 시간에 나갔다가 9번째 시간에 돌아와요.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했던데 그게 그런 의미였군요. 네. 어머. 그러니까 그거는 19세기에 네. 10대 소녀로서 네네. 그 자신의 처녀성을 팔러 나간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죽음에 비견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받아온 돈이 30루블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받은 몸값이 네. 은화 30냥이죠. 이런 또 상징들을 네.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이런 네. 상징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해설에 다 이런 상징들을 네. 빼곡하게 네. 써놨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그냥 5시에 나갔다가 8시에 들어왔다 이렇게 번역할 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역주에 음. 요거는 원문에서는 네. 제6시에서 제9시고 이건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제가 또 써놨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뒤에 보면 무슨 이제 그 거리 뭐 그림 뭐 묘사도 있고 뭐 네네. 패치카가 무엇인가에 대한 네네네네. 설명도 있고 그 뭐죠? 다 저기 디반. 디반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런 정말 깨알처럼 네. 정말 친절하게 안내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제 네네. 느끼기를 바라는 거죠. 네. 독자도 네. 그게 어떤 건지 네. 좀 느끼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이제 소냐 앞말에서 이제 소냐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전에도 한번 저희 그 번역 일기 편에도 말씀하셨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페미니스트로서의 어떤 마음이 작품 속에 좀 묻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읽으면서 소냐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대비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네. 여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많은 여자 주인공 인물들이 특히 까체리나 이번에 그러게요. 가슴 미어지죠. 네네. 그걸 또 이제 번역을 위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그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페미니스트로서의 도스토옙스키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제가 생각할 때 도 선생님이 네. 러시아 최초의 페미니스트가 아니었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서도 보면 그 가난한 고아 소녀의 네. 지금 삶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는지. 이게 그냥 가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학대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죄와 벌, 그다음에 뭐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같은 경우는 마르멜라도프의 부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마르멜라도프가 계속 얘기를 하죠.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네. 출신이 달라. 출신이 네. 달라. 네. 이 사람은 귀족이야. 네. 불어도 되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옛날 공부도 잘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네. 애는 주렁주렁 달려있고 남편은 죽었고 그런 여자가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하나뿐이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이 마르멜라도프 지금 알코올 중독자에다 하급 관리에다 앞날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내민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성들의 문제, 뭐 백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제가 읽었던 전 세계 그 문학에 있어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보다 더 비극적인 여인을 알지 못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성 문제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성에게 가장 잔인한 조건을 던져놓고 막 버티는 모습을 계속 묘사를 해줘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까테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박사님이 표현하셨지만 까테리나는 나약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강해서 세상 속에서 부서진다. 그 강함이 비극이다. 근데 그 부서지는 모습이 너무 처참하죠. 너무 처참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저 지금도 전율이 그때 이 장면에 우셨다 그랬나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장면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까트리나의 이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오늘날의 어떤 여성들의 모습도 이렇게 비춰서 맞아요. 예,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위대한 명작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도 선생님의 모든 작품들은
현재 아니라 인류가 존재하는 한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는 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 우리가 이 인간이 인간인 한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그러게요. 실은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명작의 힘인 네. 것 같고. 박사님, 그 죄와 벌이 이제 4대 명작 가운데 유일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시베리아 유형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베체르부르크라는 것이 네. 원래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이제 인공 도시잖아요. 피터 대제가 서구화를 위해서 만든 인공 네. 도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베체르부르크를 인공 도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농노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습지에 세워진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체르부르크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밑에 해골이 다 깔려 있어요. 오. 그러니까 죽음 위에 세워진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죽음 위에 세워진 곳은 바로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는 정말 유령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고골에 보면 이제 막 유령이 다녀요. 그래서 조 선생님의 작품에서도 비슷한 분신 같은 게 나의 분신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베체르부르크에서는 어떤 일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고 환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부정적인 공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공간. 그래서 죄와 벌에서도 처음부터 로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자, 네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은 거의 관 같다고 얘기를 해요. 관. 네. 답답한 조그마잖아요. 네, 네. 다락방 조그만데. 근데 너무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도 역시 관같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베체르부르크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관인 거예요. 그러면 라스콜리니코프가 부활을 하려면 관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시베리아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베리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시베리아라는 것은 17세기 그 아바꿈이라는 그러니까 사제가 네. 그 유배를 받아서 갔는데 그때 이후로 거기가 굉장히 영적인 공간,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굉장히 그 정치범들의 수용소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보면 네. 이 맨 끝에 에필로그에 보면 네. 어떤 게 있냐면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부활절 기간이에요.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는 거기에 있는 그 죄수들이랑 말도 안 섞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이제 겉돌더라고요. 네, 네. 말도 안 섞는데 네. 정말 말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절 기간에 거기 있는 죄수들이 라스콜리니코프를 죽이려고 해요. 네. 왜 죽이려고 해요? 너는 먹물 묻은 애야. 그 말은 곧 너는 신을 잃은 애야. 너는 무신론자야. 네. 무신론자는 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무지렁이 완전히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가슴속에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거를 도 선생님이 그 4년 동안 그 시베리아 감옥에 노동 감옥에 있으면서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이 돼 있냐면 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날도 맑게겐 따뜻한 날이었다. 이른 아침 6시경이에요. 높다란 강변에서 보니 넓고 탁 트인 전망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아득한 저쪽 강변에서 희미하게 노랫소리가 실려왔다. 저쪽 햇살 가득한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는 유목민의 마을이 겨우 보일까 말까 한 작은 점처럼 흩어져 있었다. 저쪽에는 자유가 있고 이쪽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저쪽에는 시간 그 자체가 멈추어버려 마치 아브라함과 그의 양떼의 시대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눈도 떼지 않고 꼼짝 않고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이윽고 환상으로 그리고 명상으로 옮아갔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우수가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괴롭게 했다. 불현듯 그의 곁에 소냐가 나타났다. 그녀는 거의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스스로도 알 길이 없었으나 돌연 뭔가가 그를 움켜쥐어 그녀의 발 아래 던진 것만 같았다. 그는 울며 그녀의 무릎을 부둥켜 안았다. 처음 한순간 그녀는 너무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펄쩍 뛰어 일어나 온몸을 떨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의 눈에는 한없는 행복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해했다. 이젠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한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침내 이 순간이 찾아왔다는 사실. 여기서의 사랑은 이성적인 그 남녀 간의 사랑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신과 인간의 사랑으로 확 다가오네요. 네. 아. 부활을 한 걸로 그려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부활의 공간이고 실제 시베리아가 여기 그려진 것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네. 믿음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는 자유가 있고 시간이 멈춘 듯한 바로 시간이 더 이상 없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아, 그래서 해피엔딩이다. 그리고 또 더 예쁜 그 디테일이 나와요. 네. 이게 둘이 가만히 강가에 앉아 있어요. 물이 졸졸졸 흐르는. 여기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지갑을 돈을 훔쳐가지고 네바 강가에 버리려고 하는데 못 버려요. 물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운 걸 감춰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스피드리가 엘로프. 아, 그랬던가요? 굉장히 물을 무서워하죠. 네. 자기는 물이 제일 싫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네. 자살하잖아요. 권총 자살하죠, 그 사람. 그 권총 자살을 하러 갈 때 그 바로 전날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죠. 네. 다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상황에서 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가드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잖아요. 너 어디가? 그러니까 나 아메리카로 가. 그래서 아메리카는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아메리카는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가는 그 지리학적인, 지형학적인 그 아메리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는. 아, 그렇구나. 저 지금 약간 이상했거든요. 왜 여기서 아메리카가 나와? 러시아와 미국의 이 관계를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죠. 뭐 왜 아메리카로 도망가고 이렇게 얘기하죠.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도 선생님의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아메리카와 요만큼이라도 연관이 되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이거는 100%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죄업을 외에도 다른 작품에도 아메리카가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되죠. 아메리카에 갔다 온 사람, 아니면 아메리카에 가라고 제안하는 사람, 다 죽어요. 아니,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계속 로자한테 내가 돈 될 테니까 아메리카로 가자고 했는데 도망가라. 그건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거였군요. 아메리카 행은 편도입니다. 네. 못 돌아옵니다. 어머. 지옥입니다. 이거 네. 근데 이 지옥도 여기서 굉장히 또 유명한, 문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지옥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지옥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황불이 타고 막 뭔가 그렇게 뭐 위대한 것 같고 큰 것 같고 그렇게 그려져. 내가 생각할 때 지옥이라는 것은 검댕숯이 이렇게 칠해진 축축하고 눅눅한 그런 목욕탕이야. 그리고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 것. 그럼 목욕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옥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지금 얘기해 주신 스피드리 가일로프 이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악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 사람이 얘기하는 여기선 막 뭐 유령을 보고 귀신을 보는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계속 귀신 얘기를 하고 다니고 계속 그 여동생과 이 로자에게 어떻게든 이렇게 도피처를 계속 마련해 주려고 건들건들.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건들건들하고 다니는데 결국 그 도피처를 본인이 권철자상으로 다 봉쇄해버리는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왜 도망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네 오빠한테 두냐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너네 오빠한테 그 도망갈 돈을 대줄 테니까 너 나한테 와. 그냥 그녀를 취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고. 네. 그래서 너 나한테 와 이렇게 했는데 두냐가 권총을 2발이나 쏘죠. 한 발은 이해가 가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2발이나 썼다는 거는 그거는 두냐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꿔요? 아주 죽기 바로 전날 모든 게 막 다 젖어 있어요. 비가 와서. 근데 소녀가 있죠. 되게 어린애가. 그런데 그 어린애를 데려와서 따뜻한 침대 속에다 넣어줬더니
나중에 비웃잖아요. 그 네. 유혹하려고 그러고. 네. 창녀가 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뭐예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만지는 모든 것은 마이다스의 손인 거죠. 그렇구나.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타락하는 거죠. 이게 약간 악의 한 축이었군요. 이 인물이. 네, 저는 악의 이렇게 축이기도 하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을 넘는 게 초인이라고 네. 생각을 했잖아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진정으로 선을 넘는 자가 뭐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초인이라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그런 라스콜리니코프의 이론이 체현화된 사람이 스비드리가일로프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초인이 아니라 그 이론이 체현화됐을 때, 형상화됐을 때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괴물인 거죠. 그렇네요. 여기서 진정한 초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소냐죠. 거예요. 그 연민으로 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 소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 박사님의 저는 사실 그 라주민이라는 그 친구 얘기도 다 더 하고 싶고 그렇죠? 거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라주미힌의 라주미란 뜻이 이성이란 뜻이에요. 러시아어로. 굉장히 이성적인 좋은 캐릭터, 그러니까 굉장히 선량한데 이성적이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그치 러시아 사람들이 원어로 이걸 보면 이름 속의 힌트들을 통해서 이 캐릭터들을 맞습니다.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군요. 네네.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듣고서 그렇군요 하지만. 근데 그것도 재밌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듣는 것도. 맞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맞아요. 이런 것도 재밌는 네. 거죠. 아이고 벌써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박사님이 죄와 벌이 지금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가. 그러니까 어떤 이념도 한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념 논쟁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막 다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생명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잃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질문이 오늘날 AI라든지 전쟁, 정치, 경제 수많은 분야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또 이성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논리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큰 벌은 법이 내리는 벌이 아니야. 너의 양심의 벌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부터 부서져 내린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구원은 절대로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 사는 삶이 또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내가 2명이나 죽인 살인자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 따뜻한 메시지들입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사실 이 외에도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죄와 벌 꼭 한번 우리 다독이 분들도 읽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언젠가는 꼭 손에 쥐어서 그 나중에 또 이 방송 또 다시 듣기로 또 보시면 굉장히 또 풍성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죄와 벌 오늘 김정아 박사의 도스토옙스키 수업 3번째 책으로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는 또 백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또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아 박사의 도스토옙스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상상이 현실이 되는 책. 현실이 미래가 되는 책. 한 권의 책을 펼치면 마주하는 세계. 창밖은 우주. 창밖은 우주.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문 대장님 오늘 또 어떤 흥미로운 책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가슴 설렐 만한 그런 책인데요. 네. 네, 세계적인 공룡학자로 알려져 있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용남 교수가 쓴 우리는 여전히 공룡 시대에 산다라는 책인데요. 네. 뭐 고생물학의 매력부터 그리고 한반도에 어떤 공룡이 살았는지 네.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인 공룡학자들이 발굴 현장에서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네. 네, 이런 책들을 담은 책인데요. 뭐 아이들 책처럼 단순히 공룡을 소개하거나 나열하는 책이 아니고요. 이 작은 화석 하나가 네. 어떻게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져 나가는지 이런 걸 소개하는 네. 아주 흥미로운 과학 교양서입니다. 약간 그 이제 초등학교 네. 를 학생들을 둔 부모들은 거의 반쯤 공룡 전문가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어렸을 때 공룡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공룡 이름을 못 외웠었어요. 다른 부모들과 달리. 근데 오늘 아무튼 또 흥미로운 공룡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세계적인 공룡학자가 계신 줄 몰랐어요. 그쵸. 이용남 교수님 네. 어떤 분인지 좀 먼저 저자 소개부터 좀 해볼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공룡을 연구한 학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세계적으로도 그런데요. 네. 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대한민국 1호 공룡 박사로 불리는 세계적인 고생물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한반도 최초의 뿔공룡인 코리아 케라톱스, 네, 요걸 발굴하고 연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50년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데이노케이루스라는 공룡의 어떤 복원을 주도했던 분이시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이분이랑 그 4번 정도 몽골 고비 사막에서 실제 공룡 탐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또 공룡에도 또 일가견이 있으시군요. 우리 문 대장님의 그 스펙은 도대체 어디까지 뻗쳐나갈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그때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네. 가까이에서 지켜봤었는데 정말 이 공룡 뼈 화석 네. 조각 하나도 정말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랐던 거는 같이 이제 여러 나라 학자들끼리 베이스 캠프에 모여서 네. 이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다른 나라 학자들이 아무도 숟가락을 안 댔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밥을 안 먹을까 네. 그랬는데 이용남 교수님이 안 오셔갖고 네,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예의범절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기들이 존중하는 그렇군요. 그 마스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식사를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떤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군요. 그럼요. 네, 되게 아주 멋진 분입니다. 네, 몽골도 함께 가셨던 경험도 네. 있으시고. 자, 아무튼 근데 공룡은 이미 지금 멸종된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렇죠. 이 책 제목이 우리는 여전히 공룡 시대에 산다예요. 네. 우리 공룡 시대에 사는 거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네. 일단 제목이 이렇게 붙여진 데에는 이 공룡의 이야기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 우리가 빙하를 연구하면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공룡도 화석을 연구하면 뭐 당시의 기후 또 생태계 그리고 어떻게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고 이것들이 생물들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일부 공룡 그 개통수는 오늘날의 새 우리 날아다니는 네. 새의 개통수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도 공룡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네. 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책 표지도 공룡과 사람이 이렇게 네. 링가링 강강솔레하는 굉장히 귀여운 표지인데 그런 어떤 의미가 또 상징을 좀 보여주는 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목차로 이제 살펴보니까 네. 책이 이제 4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어떤 얘기로 시작이 되나요? 네, 일단 그 첫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일단 고생물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를 도대체 뭘 연구하는지 되게 어려워하세요. 고생물, 그러니까 네. 생물학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존재하지 않는 생물들을 그렇죠. 화석이나 뭐 맞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고생물학이죠. 맞습니다. 네. 찍었는데 대충 맞았나요? 네. 네. 자, 그래도 일단 도대체 고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연구를 하고 또 이거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화석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알아내려고 하는지 네.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독자질로 하여금 고생물학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일부 구성을 좀 전부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단순히 화석하면 네. 그냥 단단한 돌, 그 돌 위에 뭔가 생명체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다. 네. 이렇게만 많이 인식을 하는데 정말 이 화석이라는 게 네. 지구 생명의 역사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자료구나라는 거를 네. 먼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방사성 동위 원소 해가지고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생물이 뭐 이런 네. 거 관찰하고 그렇죠. 그러는 네네.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인데, 근데 이제 한반도의 공룡 얘기를 저도 이제 뭐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이게 뉴스에서 많이 네, 나왔었어요. 네, 네. 한반도가 공룡들이 엄청 많이 살았던 곳이라는 얘기를 네.
들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공룡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면서요. 공룡 알도 많이 발견되고. 맞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워낙 좀 뉴스에서 많이 그렇죠. 나와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뭐 공룡 화석이 나왔다고 뭐 고성 네. 뭐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얘기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박물관도 많이 있고. 네네네. 네.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사실 공룡 화석이라는 게 그냥 시간이 오래됐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네. 우연히 겹쳐야지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공룡이 상처를 입거나 어떤 다른 그 천정한테 공격을 당해서 이제 죽어서 쓰러져야 되는데 아무데나 쓰러지면 안 됩니다. 꼭 얕은 강가나 호수 근처에 쓰러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물이 또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살점이 다 썩고 뼈만 남게 되면은 강물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을 따라 이제 진흙들이 쓸려오면서 이 뼈들을 덮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여러 우연들이 겹쳐야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이 한반도 남부가 공룡이 살았던 백악기의 작은 호수와 네. 범람원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고성이라든지 네. 해남 지역에 화석이 많이 있고요. 일단 대표적인 걸로만 얘기를 해도 가까운 화성에만 가도 시화호에 화성이에요? 네, 화성에. 네, 화성 경기도 시화호에 네. 가면은 200개가 넘는 공룡알 둥지 화석도 발견이 됐고요. 네네. 또 한반도 최초의 뿔공룡도 발견이 됐고, 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보시면은 네. 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정말 공룡의 땅이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그 어떻게 공룡들이 한반도에 이렇게 많이 살았었지? 그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발견되는 그 화석들 보면 네. 뼈보다는 발자국 화석이 되게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또 왜 그런 거죠?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일단 방금 전에 이제 이 공룡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뭐 호수나 범람원이 네. 많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이제 최적화된 곳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이런 발자국 화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이제 해안 지역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파도랑 인접해 있다 보니까 네. 파도의 침식 작용에 의해서 이제 옆면들이 깎여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화석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이 발견이 됐는데, 자,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또 뼈화석이 발견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근데 태생적으로 발견되기 어려운 그 제약이 있는데, 아무래도 화석을 발굴하려면 넓은 땅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로 많이 덮여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단단한 암석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화석이 생기기도 어렵지만 화석이 생겨도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네. 하지만 이런 발자국 화석 측면에서는 뭐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화석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공룡학자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로 네. 이렇게 찾아와서 연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공룡학을 연구하는 분들 교수님들이 좀 많이 계시나요? 학자들이? 지금은 연배들이 다 되셔갖고 많이들 은퇴를 하셨고요. 네. 현직에서 제가 알고 있는 공룡학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분은 한 10명 내외. 이거 약간 블루오션인데요. 정말 잘 보신 게요. 예. 지금 그 아나운서님이 공룡으로 학위를 받으셔도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한번 절대 늦지 해볼까요? 않았습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네. 굉장히 이 분야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또 야외를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우리 토종 뿔 공룡이 네. 코리아 케라톱스 네. 화성엔시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화성에서 발견돼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그렇죠. 이것도 네네, 정말 네. 그 이 발견이 우리나라 공룡 연구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요. 누가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이런 거는? 일단 네. 2008년도에 그 화성시 전곡항에다가 이렇게 방파제 같은 거 이제 공사하느라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분이 그 방파제 그 돌멩이가 단면을 보고서 네. 뭐가 좀 이상한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 전문가인 이용남 교수님께 연락이 갔고 교수님이 와서 보니까 직감적으로 이 뿔공룡의 꼬리뼈였어요. 네. 근데 이 뿔공룡은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퍼런스를 보니까 꼬리 모양이 조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네네. 새로운 공룡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발견된 한국에 뿔 달린 얼굴이라는 뜻으로 코리아 케라토스 네. 화성 엔시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 발견이 되고 나서 화성시가 약간 조금 뭔가 대표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화성시가 여기다 이제 공룡 이제 약간 전시관 같은 것도 만들려고 네. 하고 네. 있고 앞으로는 정말 그 자연사박물관도 크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을 만큼 네. 그리고 근데 이때를 계기로 해서 또 화성시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 국제 공룡 탐사 프로젝트를 거의 10년 동안 이끌면서 또 세계적 발견도 많이
일어나게 된 그런 네. 계기가 됐죠. 그거를 처음에 우연히 발견한 그 공무원의 그 공도 굉장히 크네요. 그걸 맞습니다. 그냥 놓치고 그냥 맞습니다.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네. 정말 그 공룡학자가 쓴 책인데 특별히 그 공무원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래요? 스페셜 땡스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의 3부에서는 또 본격적인 발굴과 복원 과정을 다룬다고 하는데 네. 그 실제 화석 발굴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네. 해보셨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일단 그 영화처럼 뭐 아무 곳이나 땅을 파다가 우연히 나온 건 아니고요. 일단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지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중생대 백악 지층. 중생대, 네. 자, 그 지층이 딱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인해 전술입니다. 일단 네. 뭐 전문가가 중요한 네, 게 아니고요. 네. 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어. 수십 명의 학자나 발론티어들이 이 사막을 다니면서 뭔가 이제 지표에 드러나 있는 네. 그 화석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술이 들어가는데요. 네. 정말 치과에서 쓰는 그런 치과용 도구 같은 것들, 뾰족한 것들, 예.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삽, 곡괭이 모든 걸 동원해서 이제 네. 걷어낸 다음에 그게 또 그냥 싣고 가면 부서지니까 우리 그 정형외과에서 기부스 하는 것처럼 네. 예, 석고로 자켓팅을 해서 이제 옮기는 그런 작업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고대 유적물들 발굴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고비 비슷합니다. 네네. 그거를 또 같이 몽골 고비 사막 탐사에 참여를 하셨어요. 네네. 그거 어떠셨어요? 일단 그 흔히 공룡학자들을 그 3D 업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너무나 지저분한 곳에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위험할 때가 있죠. 네. 네, 단단한 돌을 다루니까.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작업 과정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한 앙케이트에서는 이 공룡학자들이 단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혐한 일을 하니까 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장수하신 분은 거의 100세까지도 그거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네, 인간관계라 그래? 네. 뭐죠? 왜 그렇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 워낙 연구 과정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이제 네. 막 그 개방감이 있는 그런가요? 곳에 있으니까 그런 거였을 텐데 네. 아무튼 갔을 때는 이제 그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그 발굴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여름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몽골이 뭐 앞뒤로는 너무 춥고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래도 이제 뭐 일종의 작은 그런 캠프촌이 만들어져서 같이 발굴도 하고 네, 밤이 되면 뭐 장기자랑도 하고 네, 물론 뭐 네. 씻지는 잘 못하지만 네.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니, 몽골까지 가시지 말고 그냥 여기 여수 앞바다나 이런 데서도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여수에서도 지금 네. 이제 서울대학교 팀들이 지금 하고 계속 있어요?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딱 처음에 발견했을 때 공룡 화석이다 했을 때 그 느낌은 어떨까요? 와, 진짜 거의 뭐 이거는 산삼 노다지 발견 이런 거 거의 이상의 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쵸. 느낌이어서 네. 가져갔는데 전문가들이 갖다 버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었구나. 네. 네, 왜냐하면 이런 갈비뼈 화석이나 이빨 화석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네. 아무튼 되게 기분은 좋죠. 네. 굉장히 그 나중에 또 한번 그런 실제 현장에 참여하셨던 얘기도 좀 또 많이 듣는 네. 기회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자, 공룡, 데이노케이루스 이야기도 굉장히 극적으로 등장하던데 네. 이게 또 50년 동안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공룡이라고요? 네, 일단 1965년도에 그 폴란드 공룡학자들이 처음으로 고비사막에서 이 데이노케이루스의 네. 팔 화석을 발견했는데 팔 길이가 2.5m나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 당시 티렉스가 네. 팔 길이가 80cm에서 1m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티렉스를 능가하는 거대한 육식 공룡의 발견이라고 모두 환호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그 50년 동안 나머지 화석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팔만 발견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데이노케이루스라는 이름이 무서운 손이라는 의미인데 네, 그렇게 이름이 붙였는데 네네. 그 뒤로 이제 또 이용남 박사님이 네. 이제 국제 공룡 탐사를 하면서 두 개체의 데이노케이루스를 발견을 했는데 네. 마지막에 머리뼈가 발견이 안 돼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죠. 그럼 머리뼈는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이 그냥, 머리뼈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더니 이제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불법 도굴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유럽의 어떤 개인 소장 개인이 네. 소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뼈를 네, 머리뼈를 네, 그래서 수사기관과 공조를 해서 찾아갑니다. 그럼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압수 대상인가요? 네, 판매할 수 없는데 또 그래도 소유권은 있으니까 네. 당신이 가지고 있어도 못 파니까 이거를 연구를 위해서 기증하시다. 도네이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네. 반환을 받아서 네. 이제 완전체가 돼서 2014년도에 네이처에 발표가 돼서 그렇군요. 세계적으로 아주 네. 공룡 화석이 발굴하는 이 스토리도 굉장히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네요. 네, 재밌네요. 거의 뭐 네네. 읽다 보시면은 추리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이 책에서는 뼈를 살아있는 공룡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과정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던데 뼈만 보고 어떻게 뭐 근육의 움직임까지 뭐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많은 분들은 이제 그 공룡뼈가 네. 완전체로 발견돼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정말 조각조각 그것도 막 지역들이 다른 곳에서 그렇겠죠. 이렇게 네. 발견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공룡 보고는 단순히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정밀한 그런 측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요즘에는 그 공룡 그 머리뼈를 네. CT로 촬영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그 CT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 공룡 뇌 중에서 어느 부분이 발달했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뼈의 관절 구조를 분석을 하면은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가용 범위까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의학에서 쓰이는 기술들이 모두 더, 고생물학 용어로 넘어와서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공룡의 이제 멸종이 네. 다루어지게 되는데 1억 6천만 년 넘게 번성했던 공룡의 역사.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네, 보통 사람들이 그 멸종을 이야기할 때 예. 공룡을 많이 비유를 하는데 사실 공룡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생명체입니다. 그래요.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상에 그렇죠. 네. 존재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공룡의 열등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요. 공룡은 1억 6천만 년 넘게 지구에서 이렇게 번성을 했지만 6,600만 년 전에 네.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이제 나름 멸종의 수준을 밟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네. 인간을 돌아보게 하는 그렇네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창밖은 우주. 오늘은 이육남 교수의 책 우리는 여전히 공룡 시대에 산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문경수 탐험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